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세스 그 15번째 에피소드인 키르케, 밤의 거리 장면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장은 총 3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텔레마코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의 모험, 그리고 귀향인 노스토스, 이 3부에서 2부 오디세우스의 모험 혹은 방랑을 그리고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부 귀향으로 넘어가는 고비 단계인데요. 이제 드디어 김성숙 교수님 번역본으로는 이제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에피소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분량을 보면 전체 율리시스에서도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장 하나가 굉장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단행본 페이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형식은 희곡 형식입니다. 극작 형식이고요. 이 장은 율리시스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장이라고 연구자들이나 비평가가 꼽는 그런 장이라고 하고요. 또 분량이라든지 내용상으로도 단행본으로 이 장 하나가 독립돼서 출판이 되어서 판매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 희곡 형식이라서 이 장을 연극으로 올리기도 해서 공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장은 굉장한 장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의 세계라기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고, 현실의 세계라기보다는 환상, 환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제임스 조이스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 장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분방하고 모든 것이 해방되어 있는 느낌, 이런 게 듭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키르케 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키르케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르케가 바로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하데스를 다녀오게 했던 여신이기 때문이죠. 하데스는 율리시스에서는 6장에서 이미 패티 지그넘의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키르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에서는 10권에 바로 키르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10권에는 아이올루스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식인 거인 종족 이야기인 라스트리고니언스 또는 라스트리고네스, 그 이야기가 먼저 있고요. 그래서 이 거인 종족에게 부하 몇 명을 잡혀 먹은 다음에 도망치다시피 달아나서 도착한 섬이 바로 이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라는 섬입니다. 키르케는 태양신과 관계가 있는 여신이고요. 이곳에 이제 섬에 도착을 해서 먼저 오디세우스는 대기를 하고 에우릴로코스라는 태양신의 황소들 그 장에서 활약을 한 에우릴로코스를 선두로 한 척후 팀이 이제 이 섬이 어떤 섬인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가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섬 한가운데 반들반들한 돌로 깎은 궁전을 발견을 하고요. 그곳이 바로 키르케의 궁전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키르케를 부르고요. 키르케는 나와서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궁전으로 안내를 하죠. 이때 에우릴로코스는 무언가 흉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뒤로 빠집니다. 키르케는 궁전으로 데리고 간 이 오디세우스 부하들에게 환대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포도주를 대접하는데요. 그 포도주에 이제 약을 타서 취하게 하고 취한 부하들에게 지팡이를 쳐서 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변신이라는 모티프가 율리시스의 키르케 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요. 에우릴로코스는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가서 모든 걸 보고하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든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일단 율리시스와 조응되는 장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가는데 그때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가 나타나죠.
헤르메스는 키르케에 대처할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아주 무모한 오디세우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사태가 벌어지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헤르메스가 이제 오디세우스를 가로막고 그 약의 마법에 빠지지 않게 해줄 약초를 받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몰리라고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가서 키르케와 동침을 하게 되고 원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되돌려 받고요. 그리고 키르케로부터 이들은 엄청난 환대를 받고 편안한 생활을 보내죠. 특히 오디세우스는 약 1년여 동안을 키르케와 함께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로터스 열매를 먹은 자처럼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죠. 부하들이 그에게 그를 상기시키고요.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키르케가 그 전에 해야 할 일, 하데스를 다녀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키르케는 태양신과 관련이 있는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키르케는 지하의 세계, 주군이의 세계, 저승세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걸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데스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키르케는 저항할 수 없는 쾌락의 상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진정한 죽음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는 15번째 에피소드인 바로 키르케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마무리 짓는 장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블룸과 스티븐의 그 서로가 따로 걸었던 그 길에서 이제는 둘이 새로운 부자 관계로 형성이 되는 그 마지막 그 고비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의 키르케장 밤의 거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환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희곡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이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을 통하여 자신의 예술론에 대해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문학의 여러 형식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서정적인 형식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이 서사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적 형식을 띠는 희곡 형식을 예술의 여러 형식 중에 3단계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이제 그런 극적 형식, 희곡 형식을 띄고 있는 거고요. 조이스는 자신이 애정하던 문학 양식이 바로 이런 희곡 작품입니다. 그래서 헨리 입센의 작품을 좋아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늘 희곡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일하게 희곡 작품으로는 망명자들 작품을 썼는데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하죠. 우리가 조이스의 대표작으로 꼽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리시스에서 이 15장 이 한 에피소드를 자신이 좋아하는 희곡 형식을 써서 집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장은 말씀드렸다시피 2부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마지막 귀환의 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저 마음 깊은, 의식의 저 깊은 곳까지를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문학과 정신적 여행의 마지막을 거쳐 나오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이제 12시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히 밤이 됐고요. 술집에서 이미 거나하게 취한 스티브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구 한 사람과 함께 홍등가로 접어듭니다. 그 길을 블룸이 뒤쫓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쌓인 이제 피로와 또 과음, 스티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정신적인 긴장감이 이미 해이해졌고, 그래서 의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에 더 가까운 그런 꿈의 장면을 드라마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줄거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막 구성의 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악몽 같지만 아주 발랄한 그런 코믹한 그런 장면들과 대사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기도 합니다. 5장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스티븐과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습니다. 영국 군인 2명이 이제 밤에 이 길거리 홍등가 앞에서 조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때는 영국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그러니까 식민지령이 아일랜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어떤 심기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일랜드인들을 폭행하는 것,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술에 취한 아일랜드인 스티븐이 영국 군인과 시비가 붙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감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스티븐은 친구와 함께 홍등가로 접어들어서 매춘부들을 만나고요. 이 대목은 이제 실제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블룸이 등장합니다. 블룸은 스티븐이 술에 취해 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서 당시 이제 밤에도 열고 있는 푸주간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사서 이렇게 주머니에 이제 넣고 스티븐을 쫓아갑니다. 스티븐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딱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2개의 그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사가지고 홍등가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이제 블룸의 환각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블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또 드러납니다. 블룸의 아버지는 헝가리계 유태인이었고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는 아일랜드인이라는 것, 블룸은 개신교도로 태어나서 카톨릭교도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매번 언급되지만 블룸은 프리메이슨 회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장면이 이제 3번째로 넘어가면 블룸은 홍등가에 이르러서 조이라는 매춘부가 그를 맞이를 합니다. 매춘부 조이는 블룸에게서 블룸이 항상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녔던 그 쭈그러진 감자를 빼앗습니다. 이 감자의 사연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겼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블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경증의 모습이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블룸이 가장 위대한 개혁가 블룸이 되어서요. 블룸은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아주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더블린 시민이 황제로 추대되고요. 그리고 그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사회 재생 계획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내 그 시민들에 의해서 또 악마 같은 방탕아로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블룸은 여자라는 것으로 선언이 됩니다. 성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심지어 블룸은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블룸은 스티븐을 찾기 위해 소를 따라서 본격적인 홍등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면 이제 4번째가 되면 스티븐이 등장을 하는데요. 블룸은 이제 어느 유곽 안에서 스티븐과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또 다양한 환상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극적인 그 환상은 포주인 벨라 코엔의 등장입니다. 바로 이제 본격적인 키르케의 마력의 영향력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녀는 등장부터 아주 독특한데요. 덩치가 크고 콧수염이 난 모습으로 땀을 흘리며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벨라는 벨로라고 남자로 변환이 되고 여성이 된 블룸을 매질하고 잔인하게 굽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다시 블룸은 감자를 돌려받고요. 스티븐이 술에 취해서 돈을 탕진하려 할 때 블룸이 그 돈을 찾아서 챙겨두고, 사막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러니까 보일런과 몰리가 등장해서 보일런이 블룸에게 자신과 몰리가 하는 것을 그 구멍을 통해서, 핍쇼죠. 구멍을 통해서 보게끔 허용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비로소 보일러는 이제 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대사도 하고 블룸에게 지시도 하는 그런 이제 인물로 등장을 처음으로 본격적인 모습으로 환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또 스티븐의 어머니의 등장.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아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무시무시한, 즉 마치 괴물처럼 등장을 합니다. 스티븐은 이 어머니를 보고 처음에는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괴로워하고요. 결국에는 스티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풀의 지팡이로 램프를 박살을 냅니다. 어둠, 암흑으로 만들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블룸은 술에 취한 스티븐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처음 등장 장면에서 만났던 영국 병사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병사들은 스티븐이 영국 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스티븐을 공격해서 쓰러뜨립니다. 마치 스티븐은 예수처럼 길거리에 이제 뻗는데요. 십자가형을 당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블룸은 영국 병사들로부터 스티븐을 구해내고 간신히 도망을 치는데요. 이 스티븐의 모습에서 죽은 아들 루디의 또 환영을 봅니다. 이 장의 마지막입니다. 줄거리만을 통해서 보실 때도 대충 그림이 상상되시지 않나요? 장은 환영들이 등장해서 주마등처럼 이어지는 드라마의 장입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나 언급되었던 존재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막간장이라고 불렀던 10번째 에피소드에서 등장인물들이 다시 나왔던 것처럼 이번 장에서도 나와 있던 모든 인물들이 다시 나옵니다. 심지어 보일런까지요. 이런 어떤 텍스트라든지 인물들의 재순환이라는 게 조이스의 윤회에 대한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롤리타의 작가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같은 경우에 이 1948년도 미국 코넬 대학에서 문학 고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의를 이제 책으로 낸 게 이 나보코프 문학 강의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여기에서 율리시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이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만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율리시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명쾌한 정리를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명료하게도 정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석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장에서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 장을 올바르게 이해한 비평가를 나는 아직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이때가 1948년이고요. 그 이후로도 연구라든지 이제 이런 건 계속돼서 이게 단순히 이 장에서 블룸과 스티븐의 환상만이 아니라 그 두 인물이 커버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인물들도 커버되지 않는 환상과 환각들도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작가 조이스의 환상이고 작가 조이스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 심리적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나보코프도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적 독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써왔지만, 이 장에서 조이스는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의식의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내내 억눌러 왔던 것들조차를 환영으로 불러내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에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블룸과 스티븐 그리고 작가 조이스가 그에 반응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에 대해서 풀게 하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판타지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바로 그런 장이 이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은 조이스가 처음으로 창조한 것도 아니고요. 이 장에 영감을 준 두 작품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하고 그 다음에 플로베르, 그러니까 보바리 부인의 작가죠. 플로베르의 성 앙뚜안느의 유혹이라는 두 권의 책을 참조를 했고,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해요. 조이스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어떻게 봤을까? 또는 플로베르의 성 앙뚜안느의 유혹은 또 어떻게 봤을까? 그런 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품, 예를 들어서 키르케 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 파우스트는 뭐 워낙에 많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미눔사파는 이 권을 책을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제 책장이 엉망이거든요. 파우스트는 문학동네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눔사 파우스트를 읽고 나중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으로도 한 번 더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학동네 건 아직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도 아시다시피 5막으로 된 희곡 형식이고요. 발프르기스의 밤을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한번 다시 읽어볼 생각이고요. 플로베르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때 플로베르 작품들을 좀 읽기 위해서 작품들을 사 모았던 때 그때 구입을 해두었던 책인데요. 괴테의 파우스트라든지 플로베르의 이 성 앙뚜안네 유혹, 그리고 조이스의 율리세스 세 작품 모두 어떤 방대한 지식을 작품 속에 쏟아부은 그런 공통점이 좀 있고요. 플로베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의사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의학 공부를 위해서 진학을 했고, 그때부터 플로베르에게는 신경증의 증상인 발작이 발발을 하는데요. 몸으로 이제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거죠.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뜻을 접어야 했고, 플로베르는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이 바로 성 앙뚜안네 유혹이 데뷔작이 됩니다. 그 신경증이 발발했던 그때 요양차 여행을 다니게 되고요. 그때에 일어났던 이제 일인데요. 24살 때 이탈리아 여행 중에 피터 브리헤리세라는 화가의 성 앙뚜안느의 유혹이라는 그림을 보고, 이때부터 이제 플로베르가 어떤 심리 철학적 소설을 착수를 해서 평생에 걸쳐서 총 5개의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개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앙뚜안느의 유혹을 통해서 글쓰기에 실험을 했고, 자신의 문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그런 작품이라고 해서 자신의 평생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이 성 앙뚜안느의 유혹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지어는 세잔도 있더라고요. 세잔도 있고 뭐 보슈라든지. 이 성 앙뚜안느는 실제로 초기 교회의 형성기에 뭐 이단에 대해서 가리기도 하는 그런 수도승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수의 고행을 본받기 위해서 스스로 사막에 유폐하고 집거함으로써 고행을 한 수도승인데요. 이때 이제 플로베르의 상상력 속에서는 이 성 앙뚜안느가 처해 있을 온갖 유혹들과 싸우는 수도승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독특하게 앙뚜안느는 스스로 유혹하는 앙뚜안느와 유혹을 견디는 앙뚜안느로 분열된 자아의 모습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책을 사놓았는데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열린 책들에서 유일하게 번역된 거라서 저는 그 종교와 관련된 것을 읽기가 대단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인간의 죄의식과 관련된 그런 유혹들과 그것을 견뎌내는 그 수도승 간의 어떤 대결, 그래서 인간 심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유혹, 죄의식,
에 대한 것을 펼쳐 보인다고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이스가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인 만큼 어떤 독자들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블룸의 어떤 이제 성부적 판타지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블룸이 보여주는 뭐 성도착, 복장도착, 그 다음에 핍 구멍을 통해서 남의 행위를 보는 그런 핍쇼, 사도매저키즘, 그 다음에 페티시즘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블룸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주 벨라 코엔이라는 여장부와 같은 그 여성을 통해서 성전환된 블룸에게 가해진 벨라 코엔과 블룸 간의 성적인 권력과 관련해서 사도매저키즘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마치 블룸이 매저키스트로서 피학대당하는 것을 즐기고 그런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이 조이스가 그러듯이 이 모든 것을 무대화해서 주연, 배우, 연출자, 그다음에 총체적인 총연출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권력관계를 단순히 피지배자 수동적인 위치로 블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지적을 해두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블룸은 적극적으로 여기서 자신의 희망, 그다음에 억압된 것들을 풀어내고 아들 루디에 대한 것까지를 마지막으로는 풀어내는 거니까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카니발과 같은 축제 속에서 블룸과 스티브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조이스에게 이러한 그 정신적인 지하 세계까지를 다녀오는 심리적 여정을 통해서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 더블린이 불에 타고 있다라는 환영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대목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정화의 불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블룸은 이 장 끝에서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기 증오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자살, 그 다음에 아들의 죽음, 몰리와의 불화와 성적인 불능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타협하고 해방되어서 충분히 부활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스티븐과 블룸은 드디어 정신적 유대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했다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노스토스, 귀향을 하게 된다라는 것. 바로 이 장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번째 에피소드 정리를 마칠까 합니다. 울리시스에서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웠던 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즐겁게 독서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16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